경기도 수원의 어느 오래된 시립도서관 이야기다.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각은 오전 9시. 그러나 매일 아침 8시 50분이면 유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등이 약간 굽어 있고 회색 점퍼에 낡은 캔버스 가방을 든 76살의 남자. 이름은 강태수였다. 도서관 직원 박지영은 출근할 때마다 그 노인을 보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도서관에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더러오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서가를 돌아다니거나 이 책 저 책을 집어드는 법이 없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곧장 한 곳으로 걸어갔다. 2층 창가, 북쪽 서가 끝자리, 창문 바로 옆, 나무 결이 깊게 파인 오래된 열람 테이블의 맨 왼쪽 의자.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아침 일찍 오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강태수 할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같은 책을 꺼냈다. 박지영이 처음 그 책의 제목을 확인한 것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목련이 피는 언덕. 저자 이름도 출판사도 낯선 두께가 얇은 소설이었다. 표지는 세월의 달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오래 손때가 묻어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책을 항상 같은 페이지쯤에서 펼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읽는다기보다는 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가까웠다.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다가 책으로 시선을 내리고 다시 창 밖을 보고 그 반복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었다. 도서관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박지영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할아버지의 도시락통은 낡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고 뚜껑을 열면 언제나 흰 쌀밥과 나물 반찬이 단정하게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싸준 것처럼 정갈했다. 오후 4시가 되면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을 덮고 가방에 넣고 의자를 밀어넣고 가볍게 그 자리를 손으로 쓸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도서관 문을 나섰다. 박지영은 그 장면을 반년 넘게 지켜보았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겨울 날도 강태수 할아버지는 빠지지 않았다. 단 하루도. 동료 직원 오선이가 어느 날 귓속말로 물었다. 저 할아버지, 혹시 우리 단골 맞지?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데.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벌써 8개월째야. 오선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책도 안 빌려가시고 항상 그 자리에만 계시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박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다. 슬프다고도 할 수 없고 쓸쓸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오래된 무게를 지닌 사람의 눈빛. 박지영은 그날 퇴근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저 분은 책을 읽으러 오시는 게 아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러 오시는 거다. 장마가 시작된 6월의 어느 오후였다. 비가 예보보다 일찍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서관 바깥에서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실내에는 빗물이 따라 들어온 습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였다. 열람실을 찾는 사람이 뜸한 오후였다. 박지영은 서가 정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책을 펼치지 않고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 눈빛이 흐릿하게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박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가지고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당황한 듯 깜빡였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아, 응. 접이식 작은 거 가지고 왔어. 다행이네요. 박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 했을 때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가씨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지? 1년 좀 넘었어요. 그럼 나 처음부터 봤겠네. 네, 처음부터 봤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지영은 자리를 떠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박지영을 보았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지 않았어?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박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낮게 웃었다. 웃음소리라기보다는 숨을 천천히 내뱉는 소리에 가까웠다. 나도 알아. 이상하게 볼 만하지. 매일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책 읽는 척하는 늙은이. 책 읽는 척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그 낡은 책을 꺼냈다. 박지영 쪽으로 밀어주듯 내밀었다. 한번 봐봐.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다. 목련이 피는 언덕. 표지 안쪽을 들여다보니 출판 연도가 1968년이었다. 거의 60년 된 책이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활자체도 지금과는 달랐다. 책 중간쯤에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는데 가느다란 리본이 아니라 작게 접힌 종이였다. 그 종이는 봐도 돼? 박지영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를 펼쳤다. 세로로 길게 접힌 종이 안쪽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이 책 읽었어요. 언덕에 목련 피면 같이 가요. 순이. 글씨는 여자 필체였다. 잉크가 오래되어 약간 번진 곳도 있었지만 획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날짜는 196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지영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만으로 박지영은 알 수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8개월째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순이가 누구세요?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야. 강태수가 처음 이 도서관에 발을 들인 것은 22살이던 1965년 봄이었다. 그 시절 도서관은 지금과 달랐다. 지금처럼 환하고 넓은 공간이 아니라 낮은 천장에 나무 서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형광등 대신 백열등이 노란 빛을 들이우던 곳이었다. 책 냄새는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세계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강태수는 그때 방적 공장 회계보조로 일하던 청년이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 일하고 저녁에 독학으로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도서관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사치였다.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좁은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날도 그는 경제 관련 서적을 찾다가 서가 사이를 걷다가 멈췄다. 2층 창가 맨 왼쪽 자리.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19살쯤 되어 보였다. 단발머리가 귀 아래로 가지런히 잘려 있었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에는 얇은 소설책을 펼쳐놓고 두 손을 볼에 괴고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을 읽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표정이었다. 그 눈이 창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받아 옅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일만 알던 청년이었고 연애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도 형편도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조용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 여자가 시선을 내리며 책으로 돌아갔다. 강태수는 그제야 발걸음을 뗐다. 그날 이후 강태수는 매일 그 도서관에 갔다. 그 여자가 앉아있을 때면 멀찍이 다른 자리에 앉았고, 비어있을 때면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읽던 책이 무엇인지 살폈다. 서가에서 같은 책을 찾아 펼쳐보기도 했다. 여자의 이름이 진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사서 선생님이 도서 카드를 정리하다가 진순이 씨, 이 책 반납 기간 지났어요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진순이, 이름조차 조용하고 단정했다. 강태수는 용기를 낸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다른 자리가 다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진순이가 읽고 있던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강태수의 눈에 들어왔다. 목련이 피는 언덕. 강태수가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그 책 재미있어요? 진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조용히 웃었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제목이 예뻐서요. 진순이가 책을 내려다보았다. 예쁘죠. 목련이 피면 언덕에 가고 싶어져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강태수와 진순이는 그날 이후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는 사이가 되었다. 말이 많은 사이는 아니었다. 각자 책을 읽다가 쉬는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짧은 이야기들이 강태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선명한 시간이었다. 진순이는 방직 공장 품질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일찍 일터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도서관은 강태수와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해요? 강태수가 어느 날 물었다. 소설요. 특히 사람 마음 이야기. 사람 마음이요? 네. 말로 못하는 것들을 글로 쓴 것들이요.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런 마음인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돼요. 강태수는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진순이는 감정을 세심하게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도서관에 오는 어르신이 책 찾기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도와드렸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우산을 빌려주었다. 강태수는 그런 진순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알아채지 못했던 세계를 배우는 기분이 들었다. 봄이 깊어갔다. 도서관 근처 언덕 위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다. 어느 날 진순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저 목련 피었어요. 강태수가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같이 가볼까요? 말이 먼저 나가고 나서 강태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진순이가 잠시 강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목련이 지기 전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도서관 밖을 함께 걸었다. 언덕 위는 생각보다 경사가 급했고 목련 나무는 그 꼭대기에 서 있었다. 진순이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요. 강태수가 내밀지 못한 손이 공중에서 잠깐 머뭇거렸다가 내려왔다. 목련은 만개에 있었다. 하얀 꽃잎이 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진순이가 나무 아래서 고개를 들어 꽃을 바라보았다. 그 옆 얼굴이 처음 도서관에서 보았을 때처럼 빛 속에 조용히 담겨 있었다. 강태수는 그 순간을 사진 찍듯 눈에 담았다.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라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몸속 어딘가에 새겨졌다. 진순이가 돌아보며 웃었다. 이 책 제목이 왜 목련이 피는 언덕인지 알겠어요. 왜요? 높이 올라와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강태수는 그 말의 의미를 훨씬 뒤에야,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이해했다. 목련이 피는 언덕책 안에는 그날 진순이가 끼워둔 쪽지가 하나 있었다. 다음 날 강태수가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펼쳐보니 그 작은 글씨. 오늘 이 책 읽었어요. 언덕에 목련 피면 같이 가요. 순이. 날짜는 1965년 봄. 그해 여름은 더웠다. 공장일이 바빠진 진순이는 도서관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다. 강태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며 책을 읽었다. 진순이가 없는 날도 강태수는 그녀가 앉던 자리 옆에 앉았다.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의 공기도 이제는 익숙하고 좋았다. 진순이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주로 책 이야기를 했다. 진순이는 감정이 섬세하게 담긴 소설을 좋아했고, 강태수는 현실의 이치를 설명하는 글을 더 잡고 싶어 했다. 그 차이가 오히려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진순이는 강태수가 이해 못하는 감정의 언어를 설명해 주었고, 강태수는 진순이가 어려워하는 숫자와 사회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었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가슴 아픈 선택을 해요? 어느 날 진순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강태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쉬운 선택을 잘 못하나 봐요. 가슴 아픈 쪽이 더 진짜 같으니까. 진순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태수 씨는 어때요? 쉬운 선택해요. 어려운 선택해요. 강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쉬운 건지도 모를 때가 많아서. 가을이 왔다. 창밖 언덕에 목련 잎이 모두 지고 나뭇가지만 남았다. 두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가끔 바라보며 내년 봄 이야기를 했다. 진순이가 말했다. 내년에도 같이 올라가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진순이의 집에 일이 생겼다.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진순이가 공장을 옮겨야 했다. 가까운 거리의 다른 공장이 아니라 부산의 큰 공장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도서관에서 진순이가 그 이야기를 꺼낸 날, 강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언제요? 다음 달이요. 그럼 여기 도서관은? 못 오겠죠. 너무 멀어서. 강태수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가득 차 있었다. 가지 말라고. 아니, 내가 따라가겠다고. 아니, 우리 연락하자고. 그러나 22살의 강태수는 그 말 중 어느 것도 꺼내지 못했다. 형편이 없었다. 확신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다. 진순이가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온 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책을 펼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헤어지던 날, 진순이가 목련이 피는 언덕을 강태수에게 건넸다. 이 책 가져가요. 이건 순이 씨 책인데.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강태수는 책을 받았다. 안에 쪽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 진순이의 뒷모습을 강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진순이가 떠난 후 강태수는 한동안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 창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다. 진순이가 앉아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 도서관 앞 골목조차 피해 다녔다. 시간은 갔다. 강태수는 이후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독학을 이어가 회계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진순이를 찾지 않았다. 부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발걸음이 멈춰지는 느낌이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다. 주소도 몰랐다.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다. 30살에 결혼을 했다. 소개로 만난 여자였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강태수는 그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노력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딸 둘, 아들 하나.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봄이 되면 어딘가에 목련이 피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강태수는 잠시 멈추었다. 그 하얀 꽃잎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다. 강태수는 직장에서 정년을 맞았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66살 때였다. 오랜 병환 끝에 조용히 눈을 감은 아내를 보내고 강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 깊숙이 있던 책을 꺼냈다. 목련이 피는 언덕. 반세기 넘게 보관해온 책이었다. 안에 쪽지가 있었다. 진순이의 글씨. 강태수는 그 쪽지를 꺼내 읽고 접고 다시 끼워 넣었다. 그때 그는 진순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하게 일었다.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는지, 잘 지냈는지, 행복했는지가 궁금했다. 수소문을 시작한 것은 70살이 넘어서였다. 아들에게 부탁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기도 했다. 진순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려웠다. 결혼을 했다면 성씨도 바뀌었을 것이었다. 아는 것이라고는 1960년대 부산의 방직 공장 출신 여자. 이름은 진순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강태수는 다시 그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처음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그 자리가 보고 싶었다. 진순이가 앉아있던 그 창가 자리. 세월이 지났어도 도서관 건물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2층 북쪽서가 창가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덕에는 목련 대신 다른 나무가 자라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라보이는 하늘의 각도는 50년 전과 같았다. 그 하늘 아래 진순이가 고개를 들어 봄 햇살을 받던 옆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강태수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 박지영은 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빗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이야기는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965년 목련, 진순이, 쪽지 하나. 그리고 그 이후 반세기의 시간. 박지영은 그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분 진순이 씨.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싶으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고 싶지. 근데 알 수 있겠어? 해볼 수 있어요. 저 사서 자격증도 있고 자료 찾는 거 잘해요. 할아버지가 잠시 박지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진순이야. 성은 그때는 김씨라고 했어. 김진순. 1946년생이면 올해 80살이겠네. 부산에서 방직 공장을 다녔는데 어느 공장인지는 몰라. 박지영은 수첩에 받아 적었다. 나머지는 제가 찾아볼게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60년대 부산의 방직 공장은 수십 곳이었고 기록이 보존된 곳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박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지역 기록 보관소에 연락하고 섬유산업 관련 노인 복지관에 문의하고 인터넷 향후의 게시판을 뒤졌다. 사흘이 지나 실마리가 잡혔다. 1960년대 부산 동래구의 방직 공장 출신 여공들의 증언을 모은 구술 기록집이 있었다. 지역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2010년대에 발간한 것이었다. 박지영이 그 책을 구해 펼치자
기록 속에 한 여성의 이름이 있었다. 김진순. 1946년생.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부산 방직 공장 근무. 이후 결혼으로 성씨 변경. 현재 경기도 거주. 박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다. 박지영은 그 구술 기록을 담당했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사정을 설명하자 교수는 개인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기관에 전달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영은 그날 저녁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박지영입니다. 오래전 이 도서관을 함께 이용했던 분을 찾고 있습니다. 1965년 봄. 이 도서관 2층 창가 자리에서 나눈 짧은 시간을 기억하실지요? 그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편지를 보낸 지 2주가 지났다. 박지영은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다.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다. 그 사이에도 강태수 할아버지는 매일 도서관에 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지영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마음을 모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연락이 없다는 말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았다. 60년을 기다린 사람이 2주를 못 기다릴 리 없었다. 10사흘째 되던 날 오후 도서관 이메일로 답장이 왔다. 박지영은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선생님. 제 어머니 김진순이 받으셔야 할 편지인 것 같아 제가 대신 답장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 도서관과 그 창가 자리를 오래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지영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메일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 가끔 그 도서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 책 읽던 곳, 창밖으로 목련이 보이던 자리, 그리고 같이 언덕에 올라갔던 청년.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슴 아픈 선택이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은 쉬운 선택을 못 한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오래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에 낡은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그 도서관과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박지영은 이메일을 인쇄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놓고 창밖을 바라보던 중이었다. 박지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지영이 인쇄된 종이를 내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첫 줄을 읽고 2번째 줄을 읽고 그리고 멈추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손에 들린 종이가 약간 떨렸다.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에 봄 햇살이 고요하게 담겼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지영은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업무 중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안 될 것 같았다.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작년 가을이라고. 네, 가을이면 내가 다시 여기 오기 시작한 게 재작년이었어. 딱 한 해 차이네. 박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한 해의 간격이 어떤 무게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진순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 도서관 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잘 가라는 말도, 연락하자는 말도. 그냥 서 있었어. 왜요? 겁이 났어. 제대로 말을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 사람이 이미 나한테 아무 마음도 없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입이 안 열렸어.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이메일에 보면 어머니도 기억하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을요. 할아버지가 종이를 다시 들었다. 가슴 아픈 선택이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은 쉬운 선택을 못 한다고요. 그 말을 기억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오래 간직했네. 박지영이 끄덕였다. 어머니 따님이 보내신 이메일에 어머니 노트에 이 도서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도 오래 기억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잠시 그 상태로 있었다. 실내는 조용했다. 먼 곳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충분하다는 말. 할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언젠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네,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 더 많이 하고 싶었어. 그 자리에 함께 앉고 싶었고, 내년 봄에 같이 언덕 올라가고 싶었고, 근데 그 사람은 충분하다고 했네. 박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사람 마음이 더 넓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후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슬픈 건지 따뜻한 건지 구분이 안 되었다. 진순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하고 내가 그 옆에서 배웠는데 50년이 지나서도 못 따라가고 있었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도서관 근처 공원에 목련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지영은 그 소식을 듣고 강태수 할아버지의 생각이 먼저 났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목련이 피는 언덕을 가방에서 꺼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책을 조금 더 오래 읽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시선이 책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박지영이 어느 날 아침 책 정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보니 할아버지.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언가를 가방에서 꺼내려는 참이었다. 할아버지와 그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지영은 계단 위에서 멈추었다. 여자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진한 파란색 표지의 노트였다. 어머니 노트예요. 이 도서관 이야기가 제일 많이 적혀 있어서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노트를 받아들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창이 예쁘다고, 봄에 밖이 환해진다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랬겠지. 여기 봄이 참 예뻐. 박지영은 발소리를 죽이고 자리를 피했다. 그 자리는 그 두 사람의 것이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진순이의 딸과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었는지 박지영은 듣지 못했다. 1시간쯤 후 두 사람이 일어섰고 여자가 먼저 도서관을 나갔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박지영이 지나치며 보니 노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청년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겠지. 나처럼. 박지영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추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눌렀다. 그 글씨, 그 말. 진순이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수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가슴 아픈 선택이
더 진짜 같다고 했던 22살의 청년. 언덕에 목련 피면 같이 가자고 쪽지를 남겼던 19살의 여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1965년 봄에 시작되어 그 봄의 빛 속에 멈추어 있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에도 도서관에 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예전에는 책 위에 시선을 두되 마음은 먼 곳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조용히, 차분하게 그 자리 자체에 머무는 것 같았다. 박지영이 어느 날 물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어떤 말이요? 충분하다는 말. 박지영이 조용히 옆에 섰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내가 50년 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더 많이 해줬어야 한다고. 그때 잡았어야 한다고. 근데 이제는 알겠어. 그 사람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같은 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그게 충분해. 봄 햇살이 창가 의자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표지를 손으로 쓸었다. 목련이 피는 언덕. 그 안에 진순이의 쪽지가 있었다. 오늘 이 책 읽었어요. 언덕에 목련 피면 같이 가요. 순이. 쪽지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 글씨가, 그 필체가, 그 마음이. 할아버지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꽃이 피 바람에 흔들렸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봄이 왔다.